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번 연도는요, 특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합격률이 36.1%예요. 즉 36%예요. 10명이 시험을 보면 반올림에서 7명이 탈락되는 거예요. 3명이 붙는 거예요. 어렵죠. 아파트 청약 당첨도 2대1이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지금 뭐 3대1, 3대1. 불합격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교시부터 어려웠어요.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행동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조사론이 특히 어려웠어요. 아주 조사론 때문에 아주 조사버립니다. 과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 푸는 요령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사론이요. 그래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알면 인간 행동과 사회 양경은 뭐 기본 점수를 받지만 조사론에서는 최소한 과락은 안 나옵니다. 조사론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50점만 맞으면요, 나머지에서 또 복구가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문제는요, 길어요. 문항이 오지선다형이에요. 이때가 문제를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특히 여기다 여러분께 동그라미를 치세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니까 X표. 옳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X표. 이걸 또 헷갈리면 여러분도 또 아주 골 때리는 그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게 되면요. 1번, 이건 쉽죠.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아. 최적의 시기가 존재한다. 이건 우리 많이 다룬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 키가 클 때 확 크지 않습니까? 최적의 시기가 존재한다. 나머지는 뭐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요.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2번, 3번, 4번은 볼 거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또 괜히 읽다가 시간 낭비하죠. 또 아리까리하다가 또 생각하다 고치면 또 틀리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느낌, 첫 번째 답이 답입니다. 아리까리할 때 고치면 영락없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정말 고치지 마십시오.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잘못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만 고치고 기본적으로 아리까리할 때는요, 첫 느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 나왔으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또 이 기출 문제니까 다음에 응용 문제 나올 걸 대비해서 추가 설명드리면, 대근육이 있는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 이것도 뭐 많이 했지만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 또 말초부 순으로 발달한다. 시험 문제 응용 문제 나오면 말초부에서 소근육에서 중심부로 발달한다. 또 이렇게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킹하고요. 교수님, 다른 건 왜 설명 안 하시죠? 설명 안 해도 뭐 할 가치가 없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뭐 계속 나오는 문항이니까 체크 포인트 하고요. 또 이 문제 응용 문제 나오더라도 뭐 당연히 풀 수 있겠죠. 2번 문제 갑니다.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예요. 2번입니다. 이건 아리까리예요. 아리까리. 아주까리가 생각나는 문제입니다. 아리까리.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이나 성숙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성장했다, 성숙했다. 딱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 학에서는 구분이 돼요. 성장은 말 그대로 그냥 그로스,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상식이니까. 근데 성숙은 뭐냐면요, 유전적 요인이에요. 유전적.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걸 성숙. 유전적으로 뭐 체격이 크다, 유전적으로 키가 크다, 유전적으로 조숙하다.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상호작용 아니에요. 유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숙은 유전과 관계에 있다. 이것만 포인트 해주십시오. 성숙은 유전과 관계에 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는 뭐
볼 거 없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상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성수군 유전이 들어가는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공부 굉장히 쉬워요. 잘못 공부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 갖고 아리까리 하다가 아주까리 했다가 그냥 인지 돌아버리고 그냥 멀미나고 미식미식합니다. 아주까리 많이 먹으면 토하고 멀미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성수군 유전이다. 환경과 관계없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이것도 인문학입니다.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동갑 친구들 쭉 어려운데요. 인문학이에요.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나는 50세가 되니 확실히 노화가 느껴져. 얼마 전부터 노안이 와서 작은 걸 실으기 힘들어. 나는 노안은 아직 안 하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나는 노안도 왔고 흰머리도 다 개인차가 있죠. 다 배워요. 개인차가 있다. 인문학 문제죠. 상식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 또 읽다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개인차구나. 끝. 넘어가야 됩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르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니은, 리을이 정답이죠. 자아는 1차적 사고. 1차적 사고는 본능적 사고예요. 본능적 사고. 본능적 사고. 원초적 사고로 가죠. 원초적 본능이 생각나네요. 원초적 사고. 본능과 관계 있죠. 본능은 뭐예요? 우리가 본능, 이드, 에고, 슈퍼에고 할 때 이드죠, 이드. 그래서 1차적 사고는 에고가 아니라 이드, 본능이다. 현실 원리는 맞아요. 현실 원칙은 자아고, 자아는 2차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삑살이고요. 디귿, 신경측적 불안은요. 이것도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잘못 공부하면 또 아주까리가 생각나요. 이런 거 개념이 안 되면 안 돼요. 신경측적 사고는요. 자아와 본능. 나는 지금 살이 너무 쪘어. 다이어트 해야 돼. 본능. 아유 먹고 싶어라. 통닭 먹고 싶어. 먹고 가 말까. 막 충돌돼요. 그럴 때 짜증나죠. 그럴 때 뭐예요? 신경측적 불안이 온다. 이거 쉽잖아요. 공부 겁나게 쉬워요. 나 살 빼야 돼. 아니야. 통닭 먹고 싶어. 아유 참으려니까 신경질 나. 신경질. 자아와 본능이 충동을 낼 때 느끼는 게 신경측적입니다. 초자아는 아니죠. 초자아가 나오면 도덕적 불안이에요. 슈퍼에고에도. 그래서 포인트. 초자아가 나오면 도덕적 불안. 자아와 본능이 충돌되면 신경질나 신경질적 불안이다라고 보고요. 잠복기에는 원초와는 약해지고 초자아가 강해진다. 잠복기 그렇죠. 열심히 학창 시절 공부하는 시기에는요. 초자아가 강해진다. 그래서 도덕적 자아가 강해진다라고 보고요. 방어 기제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무의식적 기제죠. 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재밌어요. 5번 문제 갑니다. 융 나왔네요. 융 이것도 우리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건 기출문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 융의 분석 심리학 나왔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페르소나, 원형, 아니마, 아니머스. 이거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페르소나는 뭐예요? 사회적 가면이다. 사회적 가면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했어요. 외부의 요구에 기대되는 생긴 자아의 가면. 자아의 가면,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그래서 인격을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퍼스널리티를 원형이 페르소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제가 드렸죠. 이론서에서 기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면 나왔네. 가면이 페르소나지. 이 제 목소리가 음성되는데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1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또 궁금하거든요. 불안이 찾아와요. 나 좀 바라봐. 또 읽다가 또 헷갈려갖고 또 고치면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인간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를 보는 건 리비도, 성적 에너지의 수동적 면은 프로이트예요.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지만 이 성적 에너지는 생활 에너지다. 성적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에너지다. 역동 에너지다.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능동적이다. 역동 에너지다.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신기관,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형, 이걸 자아라고 합니다. 원형이 아니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남성이 억압된 여성성, 남자인데 어머 쑥스러워요. 안 된마.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죠. 자아에 대해서 감각, 직관, 감각적이다, 직관적이다. 요즘 이제 당구가 유행해요. 3쿠션. 3구 당구가 유행인데요. 저도 친구들하고 이제 당구를 3쿠션 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감각과 직관형이에요. MBTI를 보게 되면. 그래서 당구를 치면요. 감으로 쳐요.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칩니다. 근데 제 친구는 꼭 재요. 삼각함수를 재요. 사인, 코사인 막 해서 각을 재고 앞포인트를 잡고. 이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재고 치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에요. 생각하고 각을 재고. 저는 본능적으로 감각과 직관적으로 쳐요. 이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당구를 친다. 감각, 직관. 이성을 필요로 한다. 이성 필요치 않아요. 느낌이죠. 이성을 필요로 하는 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해결됐습니다. 6번문제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건 뭐 쉽게 인문학 문제입니다. 사회적 항상 문제를 풀 때요. 인문학이다라고 접근하세요. 인문학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쭉 읽다 보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나요? 선천적으로 탁 태어나는데 딱 태어나는데 나 사회적 관심 있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은 사회 속에서 학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선천적인 게 아니죠. 이건 당연하죠. 어떻게 사회적 관심이 태어나서부터 생겨요. 이거 상식이죠. 뭐 글씨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걸 또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틀리냐? 심각하게 생각하냐. 심각하게. 이걸 숙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탈숙고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다음 중 학교 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1번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한다. 2번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다. 3번 숙제를 잘한다. 4번 화단에 물을 준다. 5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답이 뭐예요? 화단에 오줌을 싼다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숙고가 들어가요. 여기에 무슨 한쪽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화단에 오줌을 싸? 오줌은 거름인데? 그렇지. 거름을 주면 꽃이 더 잘 자라는데 맞아. 화단에 오줌을 싸는 것도 좋은 일 거야. 이러면 또 이 인지가 니지알이 미쳐버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태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있어? 당연히 아니죠. 5번 답. 쉽잖아요.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것입니다. 7번 문제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에 관한 이건 조금 어렵지만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은 완전 학습하셔야 됩니다.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옵니다. 정답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니은이 삑살입니다. 자,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죠. 무조건적 자극이 있죠. 무조건적 자극이 있고요. 조건 자극이 있죠. 그 다음에 조건 반응이 생기겠죠. 무조건적 반응이 있고 조건에 의한 조건 반응이 생기겠죠. 이 원리인데요. 간단해요. 조건 자극은요. 그냥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종을 땡땡땡 치고요. 무조건적 자기는 먹이에요. 먹이. 고기. 이게 고기를 줄 때 침이 나오더라. 이게 무조건적 자극이죠. 무조건적 반응이죠. 근데 종을 땡땡 치는데 종만 쳐도 침이 나오더라. 이게 조건 반응이죠. 이게 파블로프의 원리 아니에요. 이 원리만 알면 쉬워요. 근데 시간의 원리는 무조건적 자극보다 조건 자극이 늦게 적어요. 종을 땡땡땡 치고 종을 땡땡땡 치자마자 먹이를 딱 고기를 주면 조건 형성이 잘 일어난다 이거예요. 고기를 주고 종을 땡땡 치면 종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종이에요. 종을 땡땡땡 치고 먼저 땡땡땡 친 다음에 먹이를 바로 줘야 돼요. 거의 뭐 동시에 줘야 되는데 순서는 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늦게가 아니라 종이 먼저 종을 땡땡땡 친 다음에 고기를 딱 주면 나중에 이 예를 들면 원숭이가
원숭이가 종을 땡땡 치자마자 모기가 나오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늦게가 아니라 먼저죠.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는요. 종을 땡땡땡 치고 고기가 맛있어야 돼요. 종을 땡땡 치는데 고기가 맛이 없고 조금 져요. 그러면 조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을 땡땡땡 치자마자 고기를 딱 봤는데 고기가 풍성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원숭이가 너무 좋아하는 고기예요. 이럴 때 조건 형성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약해야 한다. 조건 자극의 반응보다 강해야죠. 고기가 더 맛있어야. 종은 미리 땡땡 치고 그다음에 고기가 맛있어야 조건 형성이 잘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무조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강해야 됩니다. 즉 먹이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게 있어야 호기심 생기고 조건 형성 드라이브가 걸린다. 이건 뭐 상식이죠. 일관성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지속적인 게. 또 여기는 반복적으로 계속성이죠. 상식이고요. 8번 갑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위한 강화 계획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울렁증이 있는 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알면 겁나게 쉬워요. 결국은 용어의 싸움입니다. 가변 변동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강화에 대해 해당하는 사례는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포인트를 잘 알면 돼요. 가장 강화가 작은 게 뭐예요? 고정 간격이죠. 가장 센 건요. 변동 비율이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고정 간격이란 말이에요. 고정 간격. 간격이 나오면 시간이에요, 시간. 간격이 나오면 시간. 비율이 나오면 횟수예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정시다. 정시니까 시간이 나왔네요. 시간이 나왔죠? 그러니까 간격이죠. 근데 정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간격이죠. 1번은.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규칙을 지킬 때마다 바로 칭찬해서 행동을 늘어나게 한다. 이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주니까 계속적 강화겠죠. 수강생이 평균 10회 출석할 경우 상품을 1개 지급하되 출석 5회 이상 15회 이내에 무작위로 지급하여 성실한 무작위로 지급하여 언제 줄지 몰라요. 이건 뭐예요? 변동 비율이죠. 횟수니까요. 영업사원이 판매 목표를 10% 초과 달성할 때마다 초과 달성분의 3%를 이건 10% 초과 달성할 때마다 이 고정이죠. 성과급을 지급하면 성과급 비율이죠. 고정 비율이죠. 그럼 답은 1년에 6회 자체 소방 성범을 하되 불시한다. 불시에 한다. 그럼 간격. 시간 간격이죠. 근데 언제 할지 모르죠. 불시하는 거니까 변동이죠. 변동 간격이다. 정답이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회 자체 소방 안전점검을 하되 불시에 실시하여 이거 언제 할지 모르는 거. 언제는 뭐예요? 시간. 언제 할지 모르니까 변동.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이렇게 해나가면요. 여러분 이 원리만 알면 이런 문제 쉽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건 쉽죠. 기억 띄것입니다. 서비스 문제죠. 인간은 주관적 경험이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 현상학적 장.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통합적 존재를 규정하였다. 인간은 통합적 존재.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성선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통합적 존재이다. 좋은 말은 다 로저스 겁니다. 나쁜 말, 지시적 상담. 지시가 아니죠. 비지시적이죠. 인간은 욕구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체가 선하니까.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한 사람 누구죠? 메슬로우죠.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메슬로우 거다라고 하고요. 10번 문제 가보시죠. 메슬로우 나왔네요.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 앞에 설명 여기서 설명 드릴 거죠. 설명 나왔잖아요. 여기서 생리적 욕구 본능이죠.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만 성장 단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의 욕구는 자존감의 욕이죠. 소속과 애정의 욕구보다 상위 단계의 욕구이다. 딱 맞죠. 상위 단계니까요. 정답 2번이다. 이것도 서비스 상식 문제죠. 자, 10번 문제는 뭐 쉽게 맞히는 문제고요. 11번 갑니다. 피아제 이것도 많이 다뤘어요. 전 조작기 하면 뭐예요? 전 조작기 유아기죠. 유치원 갈 때 유아기 3세에서 6세 유치원 갈 때 놀이에요. 상징 놀이 하죠. 모랄론적 인형 갖고 놀죠. 직관에 대한 판단이죠. 좋은 거 나쁜 거. 비가역적 사고 요건 뭐냐면요. 가역적이라는 건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뒤집었다 갔다. 이게 뒤집어지면 똑같은 모양이다. 이걸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역적인 사고를 이 왔다리 갔다리를 배우는 건 가역적 사고는 이거는 학교 갈 때 배워요. 학교 갈 때. 이게 구체적 조작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모양을 뒤집으면 이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건 가역적인데 아직까지 유치원 때는 몰라요. 그래서 비가역적이다. 이거 맞는 거죠. 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역적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뒤집어 놓는데 똑같은 뒤집을 때나 안 뒤집을 때나 이거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다라고 앞뒷박을 재는 거 이걸 가역적이라고요. 이거는 학교 갈 때 구체적 조작 때 생기는데 전주학기 때는 비가역적 사고구나라고 의미를 알아야겠죠. 유목화는요. 유목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같은 종류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음화 시키는 거죠. 유목화 뭐 이렇게 과일은 과일, 뭐 채소는 채소 이렇게 묶는 거는 학교 갈 때 배우죠. 마찬가지죠. 유목화 다른 말로 분류화 시킨다. 분류시키는 분류화라고 돼요. 유목화 분류화는 학교 갈 때 배우는 거다. 그래서 유목화는 학교 갈 때는 언제예요?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 학교 갈 때 7세, 12세에 해당하는 거다. 쉬운 문제입니다. 12번 가보시죠.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설명.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요. 피아제가 피가 터지게 도덕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피가 터지게 피아제가 만들어 온 걸 콜버그가 나중에 이거를 다듬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기 보게 되면 3수준 6단계로 나누었죠. 3수준 6단계에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그래서 6단계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벌구, 대법, 계보, 벌구, 대법, 계보 이거 시험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이런 단계예요. 벌구, 대법, 계보 이렇게 6단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벌 주는 거 이게 최고 전입 단계 1단계고요. 최고 1단계. 그다음에 뭐예요? 욕구, 개인적 욕구에 따라서 2단계. 대인 관계에 따라서 3단계. 법과 뭐 정치에 따라서 4단계. 법과 규칙에 따라서 4단계. 또 사회 계약에 따라서 5단계. 보편적 도덕성에 따라서 6단계라고 해서 벌구, 대법, 계보로 6수준 나왔다. 콜버그가 누가 먼저 만들었다? 피아제가 피 터지게 만들었다. 그럼 답 나왔죠.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피아제가 피 터지게 만드는 거 콜버그가 새롭게 응용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답이 딱 떨어질 겁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다고요? 피아제가 먼저 만들었다. 콜버그가 3수준 6단계로 다시 개편해서 만들었다. 3수준 6단계는 무엇이다? 전인습, 인습, 후인습. 6단계는 벌구, 대법, 계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3번 문제 가보시죠. 사회체계 이론 이것도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네겐트로피 하면 뭐예요? 개방체계. 설마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엔트로피 하면 폐쇄체계.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나타나요. 폐쇄체계는 뭐예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다. 1번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것도 없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항상성. 상호작용 시너지. 체계와 체계 간의 구분, 경계. 고정된 평형성태, 균형. 뭐 이거 상식 문제죠.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생태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생태 체계 이론, 생태, 명태도 아니고 동태도 아니고 생태입니다. 생태 어디서 나오죠? 바다, 동해바다에서 많이 잡히죠. 생태, 동해바다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과 관계 있다. 환경 나오면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거래요. 삑사리를 찾는 거죠. 정답 2번. 이건 인문학 상식 문제입니다. 적합성은 개인이 환경 효과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능력. 탁구도 딱 치지 않습니까? 딱 치면 상대방이 딱 치죠. 왔다 갔다 하신 능력이 돼야 서로 게임이 돼요. 갔는데 맨날 공만 주스러 가면 게임이 안 되죠. 이걸 능력이라고 하지. 역량이죠. 능력 나왔죠. 그럼 능력이니까 적합성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 유능성이죠. 국어 문제, 국어 문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유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지성에 째집봉 해두시고요. 적합성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기출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적합성으로 옳은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적합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인간과 어떤 환경적 차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러는데 부합된다.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합당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는 이건 상호작용이고 이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된다. 이 부합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적합, 부합 이런 것만 포인트만 잡아야 되는데요. 그냥 공부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맨날 시간만 낭비해요. 부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적합성이고 상호작용 능력이 나오면 유능성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름다운 공부 방법이에요. 맑고 밝게 벌써 여러분들 기쁨이,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우리 사복 패스에서 공부한 여러분들 정말 땡 잡았어요. 합격해요. 이렇게 다 포인트 딱딱 집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딱 인지 속에 딱 내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불합격될 수가 있어요? 패축이어도 합격됩니다. 자신감 뿜뿜 가지십시오. 다만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줄치고 쓰고 다 외우는 분들 정답은 딱 하나예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성격 빨리 고치셔서 포인트만 잡으십시오. 나머지는 다 있죠. 환경 나오니까 생태계고 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보고 상호작용 능력은 유능성, 부합한다, 적합성 이 단어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생태계, 명태, 동태국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5번으로 가봐요. 또 프라이팬 나왔네요. 브롬팬, 프라이팬.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노트에다 적고 학자 이름 외우고 브롬팬, 프라이너, 생태계, 체계, 미시체계, 거시계 이런 거 적는 사람이 있어요. 노트 정리하느라고 6개월, 외우느라고 6개월, 까먹는데 1년. 맨날 이것만 하다가 시간 다 낭비하면 이거 헛발질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또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U.BRONF, U.BRONF 아주 그냥 게토레이 조진스키 성격 팍 고쳐야 돼요. 브랜펜, 브레네건, 프라이팬인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서 미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치게 물어보는 얘만 알면 옳은 거. 개인이 성장 시기에 따라 보통 체계는요. 보통 이제 이 체계를 볼 때 개인을 보통 이제 아동이라고 하죠. 아동이 생활하는데 이루어지는 부모, 가족, 친구
이런 직접적인 환경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호 호혜성의 기반을 두는 체계를 미시체계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갑니다. 개인의 성장 시기에 따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 부모, 가족, 친구의 직접적인 친구들의 이런 직접적인 환경의 상호 호혜성, 서로 연관 관계에 기반을 두는 걸 미시체계라고 한다라고 딱 집어 보면 되고요.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는 게 미시체계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직 수준이 조직 나오면 뭐예요? 조직 나오면 외부 체계예요. 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은. 그래서 조직 나오면 외부 체계다. 포인트 잡고요.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 나왔네요. 직업, 학교 이것도 외체계, 외부 체계죠. 외체계라고도 하고 외부 체계라고 하죠. 개인의 사회 관습 나왔네요. 관습, 가치관, 문화. 이 세 가지만 외우십시오. 관습, 문화, 가치관 나오면 거시체계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16번 가보시죠. 프라이팬 또 나왔네요. 이번엔 또 거시체계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프라이팬만 알아도 벌써 2개 먹고 들어가요. 공부 어렵지 않죠? 거시체계는 뭐가 나온다겠어요? 앞에 설명 들었죠? 문화, 가치관, 뭐 규범 이런 거 나옵니다. 규범, 관습 이런 거예요. 그럼 쭉 보면 거시체계에서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한 사례는 쭉 나왔네요. 이제 피해 청소년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을 법, 규범, 문화, 가치관. 그래서 규범도 뭐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약 이걸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칙, 규범, 문화, 가치관 나오면 거시체계예요. 거시체계. 그래서 개입한 사례는 특별법이 나왔다. 법 나오면 거시체계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 못 잡으면 맨날 읽어봤자 헷갈려요. 피해 청소년과 개별 상담을 싫다. 이건 미시체계죠. 개별 상담이니까요. 피해 청소년의 성장사, 성장 역사죠. 성장 시간 발달, 시간에 따라서 이건 시간체계죠. 피해 청소년의 근무 환경, 부모의 근무 환경은 직업이죠. 직업은 뭐예요? 외부 체계, 외체계죠. 피해 청소년의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서로 함께 이루어졌죠. 서로 연결돼서 함께한다. 매개체죠, 매개체. 매개체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체계죠. 포인트 잡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요. 법을 만들었다. 법, 규칙, 규범, 문화, 가치관은 거시체계다라고 하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법 나오면 거시체계다라고 하면 쉽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찌찌뽕이 돼야 돼요. 찌찌뽕이 안 되면 맨날 이것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보면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자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성격 못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맨날 노트에다 적기만 하고 읽어보고 또 이해는 못하고 또 자고 적고 또 자고 1년 동안 그거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찌찌뽕! 거시체계, 법, 규범, 문화, 가치관 끝! 이렇게 포인트가 딱딱 나와야 돼요. 17번 그래서 자다가도 딱 지만 부모의 직업하면 외부 체계, 뭐뭐와 함께 매개체, 중간 체계 이렇게 뻥뿌라뻥뻥 뻥뻥 이게 나와야 됩니다. 공부 그러면 재밌어요. 재수없는 소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나오면 후라이팬 나왔네. 감사 기도가 나오겠죠. 17번 합니다. 문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또, 야, 이거 거저 먹고 들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진짜 후라이팬 갖고 진짜 날로 먹는 횟집에 날로 먹어요. 문화 나오면 무슨 체계라겠어요? 문화는 거시 체계라겠죠. 계속 반복하죠. 옳지 않은 것은 사회 체계로서 중간 체계다. 중간 체계가 아니라 뭐예요? 거시 체계죠. 탑 나왔잖아요. 1번, 얘는 볼 거 없다. 쉽잖아요. 막 미치도록 재밌지 않나요? 공부가 아주 환장할 것 같아요. 막 흥분되지 않나요? 야, 이렇게 쉬워? 재밌는 게임 같잖아. 문화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거시 체계라고. 중간 체계 아니지. 다음 나왔네. 1번 책 가고 그 다음 넘어가 18번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읽어보겠죠. 읽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공부니까 뭐 이런 것도 몰라도 되고요. 나올 수 있는 문항은 문화 변형은 둘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 둘 문화가 서로 있다가 서로 변했단 말이에요. 양쪽이나 변한 걸 뭐라고 그래요? 변해가 일어났다. 변용이라고 해서.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둘 이상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문화 변형이다. 이건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하는데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아요. 문항만 체크하면요. 조금 응용문제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하나 잡고요. 여기서 이거 하나 잡고 2P 잡으면요. 문화에 대한 공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18번 갑니다. 태내기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이건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많이 하죠. 클라인펠트 증후. 큰일 났네. 뭐 남자인데 막 가슴이 나오고 큰일 났네. 예. 클라인 X염 체제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 의해서 X염 체제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막 가슴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 여성처럼 되는 거. 큰일 났죠. 클라인펠터 증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지능 저하 동반합니다. 열성 유전인자 질병으로 나타나는 열성 유전인자 질병으로 단백질 나왔네요. 단백질 나오면 페닐 케톤병이라고 해요. 네. 그냥 페닐 케톤병 이런 것도 뭐 외우기 힘들잖아요. 뒤 빼고요. 그냥 페닐병. 단백질 나오면 페닐병이다. 다시 갈게요. 단백질 나오면 뭐예요? 페닐병이다. 정확히 말하면 페닐케톤요병이라고 해요. 페닐케톤요병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헷갈려요. 이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의미 알잖아. 페닐병 나오면 단백질이다. 헌팅턴병이 아니라 단백질병이다. 여성 우성인자다. 열성 우성인자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걸 살짝 바꿔서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페닐케톤요병은 우성 유전인자 질병으로서 단백질 이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단백질 찾고요. 열성 우선이네요. 열성 찾으면. 헌팅턴병도 또 나올 수 있어요. 헌팅턴병은요. 열성이 아니라 우성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삐삐 꼴 수 있어요. 지금 강의만 들으면 삐삐 꼬드려도 여러분 다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다시 갈게요. 헌팅턴병은 우성 유전인자의 질병으로서 뭐 인지 능력, 기억 능력이 이렇게 쇠퇴가는 신경계 질환이에요. 한번 더 갈게요. 헌팅턴병은 우성 유전인자 질병으로서 인지 능력, 기억 능력이 쇠퇴가는 신경계 질환이다. 라고 보고요. 페닐케톤요병, 일명 페닐병은 열성 우성인자 질병으로서 단백질의 대사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터너 증후군은요.
Y 하나가 Y염색체 하나가 있는 여성에게 Y염색체가 하나가 있는 여성에게 나타나고요. 혈우병은 남성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넘어갑니다.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기 3세, 6세예요. 형시적 조작기는 언제예요? 형시적 조작기는 전조작기, 구체적 감각적 조작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건 상식이죠. 유아기는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그렇습니다. 영아기보다 느려집니다. 성 역할의 내면화가 이루어집니다. 유아기 때 성 역할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즉 남성, 여성에 대한 내면 현상이 딱 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놀이할 때 어떻게 놀아요? 남자는 나는 의사, 그러면 여아는 나는 간호사, 이렇게 성적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언제? 유아기 때.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 비춰 타인의 감정의 사고를 그렇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보고요. 전환적 추론이 가능하다. 전환적 추론이라는 것은 놀이하다가 이거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죠. 이런 내용. 전환적 추론이 가능해? 유아가 이렇게 생각. 그냥 말장난이에요. 전환적 추론. 장난감 놀이하다가 싫어 우리 소꿉놀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 장난감 놀이하다가 우리 병정놀이 하자. 똑같은 건가요? 인형놀이 하다가 병정놀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하면 성 역할 내면화라는 것은 거창한 거 아니요? 무슨 유아기 때 성 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져? 이거 그냥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 이런 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가보시죠. LX는 이건 거저먹기죠. 아동기 7세 12대. 아동기 7세 12대 하면 학교예요. 학교 숙제 잘하면 근면성. 숙제 못하면 열등감. 제가 징그럽게 강의했죠. 답 나왔죠. 열등감이다라고 보고요. 불신감은 뭐예요? 영악이죠. 신뢰감 대 불신감.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 성인 초기에서 친밀감 대 고립감.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애인이 없으면 고립감. 중년기 일을 잘하면 생산성, 일을 못하면 침체감. 노년기 잘 익어가면 통합성, 잘못 늙어가면 절망감. 영악이 젖 잘 주면 신뢰감, 젖 안 주면 불신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엘킨드 이것도 거저먹기죠.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 청소년기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공 하고 싶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상상 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개인적 우화는 뭐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초능력자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상상 속의 청중. 나만 바라봐. 이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타인과의 객관적 이야기다.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청소년기. 자기 중심이죠. 자기 주인공. 나만 바라봐. 나는 잘났어. 개인적 우화. 나는 특별히 잘났어. 상상 속의 청중. 나만 바라봐.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22번 갑니다.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청년기네. 청년기 20세, 35세. 한참 이럴 나이죠. 자아정체감 나오면 뭐예요? 자아정체감이 형성됐다. 자아정체감이 있다, 없다. 이건 주로 청소년기죠. 자아정체감 나오면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아니겠습니까? 자아정체감 나오면 청년기가 아니라 청소년기다. 쉽게 답 나왔고요. 나머지 쉽습니다. 나머지 쉽습니다. 그냥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외울 거 이런 것도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돼요. 23번 갑니다. 중년기 쉽습니다. 융에 따르면 칼융. 중년기 때는요.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중년기 때 웬만큼 돈도 벌고 중년기가 되면 좀 조용히 자기 내면을 좀 보고 그냥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내적으로 성장하는 내적 성장기를 중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썼던 에너지를 열심히 돈 벌고
청소년기에 갈등하고 청년기에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40세, 64세 이때 되면 이제 자신 내부를 뒤돌아 내 인생은 뭔가 그래서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며 개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내 인생은 뭔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고 고독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까?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 세계를 중년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상식이죠. 중년기 때 나이가 40세, 60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내면에 초점을 두는 개성화 과정을 경험한다. 당연하겠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은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중년기다라고 보고요. 신체 중시로부터 신체 초월 이건 이제 노년기예요. 신체 초월이요. 이건 이제 잘 익어가야지. 죽음을 잘 준비해야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건 노년기죠. 잘못하면 팩 돌아서요. 그래서 누가 주장했어요? 팩이다. 그래서 노년기 나오면 팩 잘못하면 노년기 때 그래서 잘 나이 드신 분이 잘 삐지시잖아요. 팩 떨어진다. 노년기 팩이다라고 보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결정성 지능이라고 그래요. 결정체적.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천재 아니야? 문제가 풀리는데 저게 이해가 돼.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답이 다 풀려. 나 천재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내가 뭐 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점점 나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걸 환경에 따라서 또 이런 학습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결정성 지능이라고 그래요. 결정성. 나이 먹으면서 올라가죠. 근데 타고날 때부터 지능이 좋은 건 유동성 지능. 유동이라는 것은 유전적이죠. 타고날 때 지능. 결정성 지능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예요. 왜? 공부하고 학습하니까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남자도 이렇게 중년이 되면 눈물이 나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세져요. 잘못된 이 가정들 TV에서 보면 여자가 세요. 밥 먹어! 남자는 울면서 밥 먹고 이것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갱년기는 여성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신체적 변화와 동시에 우울, 무기력증, 심증을 동반한다. 갱년기는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23번을 푼데 저도 눈물이 나네요. 23번 끝. 여기서 중요한 건 노년기는 팩 들어선다. 팩. 24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와서 팩 나왔는데 노년기 재음성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풀 때 아주 신납니다. 합격인데 시험도 왜 이렇게 재밌는겨? 그렇습니다. 24번 갑니다. 이건 뭐 서비스 문제죠. 주요 기법이 옳게 설명된 것은 프로이트 자유현상, 이거 꿈의 분석 자유현상, 상식이죠. 이거 몰라도 사실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행동 조성하면 뭐예요? 스키너죠. 타임아웃 행동주의 스키너고요. 모델링 따라서 하는 거죠. 이건 반대로 하죠. 가족 주고 경험적 가족 상담에서 의사소통의 단계 사티어. 그래서 일치형이냐 회유형이냐 비난형이냐 초이성형이냐 할 때 사티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가족 조각 사티어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25번 갑니다. 이것도 우리 뭐 상식 쉬운 문제입니다. 영악이 젖 잘 주면 신뢰감, 애착 이건 당연히 나오겠죠. 계속 했던 겁니다. 노년기 자아, 통합, 절망감, 죽음, 수용 다 했던 거죠. 기억, 디귿이다. 청소년기에 생산성 나오면 뭐예요? 돈을 한참 벌 때 아니에요. 돈을 한참 벌 때니까 청소년기가 아니라 뭐예요? 중년기, 중년. 서열하는 뭐예요? 순서를 아는 거죠. 순서를 아는 건 어디서 배워요? 산수 배우죠.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죠. 초등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동기죠. 7세, 12세. 그래서 서열하는 7세, 12세 아동기, 생산성과 침체성, 이거는 뭐예요? 중년기, 돈 잘 벌면 생산성, 침체기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요, 공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식을 자꾸 외우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는 것이다라고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인행사가 원래 좀 쉽게 나오는데 이번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뭐 쉬운 건 또 아주 쉽고요. 25개에서 어려운 거는 뭐 그냥 찍어도 되고 보통 뭐 17개, 8개는 충분히 맞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조사론이 아주 조사지기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조사론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가보시죠. 다음 중 질적 연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문제를 보게 되면요, 항상 우리 조사론에서는 상대성이 있어요. 질적 연구를 물어보면 상대성이 뭐예요? 양적 연구겠죠. 그럼 양적 연구를 찾으면 돼요. 양적 연구는 양이 있겠죠. 데이터 값이 있겠죠. 사회 지표 조사. 지표는 뭐예요? 지표는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지표 아니에요. 국어 문제처럼 인문학으로 생각하면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지표 아니에요. 지표는 양이죠. 정답 3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외울 거 없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지표는 양으로 수량화시킬 수 있다. 양적 연구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27번 갑니다. 과학, 철학, 이것도 아주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과학, 철학에서 꼭 이렇게 한 문제씩 아주 염정지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지 말고 강의 들어요. 먼저 옳은 것이니까요. 과학, 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사회과학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은 딱 하면 뭐 자연과학 하면 그냥 자연과학, 실험, 사회과학, 철학, 이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냥 옳은 거 찾으면요. 먼저 논리적 경험주의가 나오고 논리적 실증주의가 나오고 반중주의가 나오고 뭐 엄청 복잡해요. 근데 포인트 잡으면 논리가 나왔고 경험주의죠. 논리적 실증주의는 이론을 주장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실험을 통해서 자연과학처럼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 걸 논리적 실증주의예요. 근데 논리적 경험주의는 이 이론을 만든 것을 이론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주의고 이론을 만드는 건 논리적 실증주의다. 검증 나왔죠.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 관찰이라는 건 뭐예요? 관찰은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된 이론을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관찰에 의해서만,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에 의해서만.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에 의해서만,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논리적 경험주의다. 누가 주장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흉이에요. 흉이 주장한 건 논리적 경험주의다라고 여러분들 한 꼭지 빡 잡으십시오. 다시 갑니다. 여기서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논리적 경험주의는 뭐예요? 검증되는 관찰, 확인하는 과정, 경험하는 과정을 논리적 경험주의다. 무엇을? 이론을. 누가 증명했다? 흉이다. 그러면 논리적 실증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영국처럼 흉이다. 흉은 논리적 경험주의죠. 논리적 실증주의를 이론을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든 것을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콩트예요. 콩트가 사회과학을 아주 꽁트로 만들었다.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콩트.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 콩트, 논리적 경험주의
이렇게 포인트 잡고요. 상대론적 입장에서는 경험에 의한 지식. 상대론이니까 네 입장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상대론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 내 의견도 중요해. 그래서 주관성을 추구한다라고 보고요. 쿤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혁명이죠. 혁명. 패러다임. 패러다임 나오면 쿤이겠죠. 그러니까 반증주의도 삑자리겠죠. 쿤 혁명 패러다임이다. 라고 해서 쿤에 의하면 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상충된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해서 기존의 이론의 엄격한 검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혁명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쿤의 이론이다. 반증주의는 누적된 진보를 부정하면서 누적적인 진보가 아니라 기존 이론을 부정하면서 논리적 경험적이 비슷해요. 검증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반증주의란다. 다시 갑니다. 누적적 진보가 기존 이론을 부정하면서 검증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형성해가는 것을 반증주의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정도 포인트 잡으시면요, 여러분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책 1시간 보는 것보다 강의 잠깐 듣는 게 훨씬 여러분께 유익합니다. 인지가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 번 더 할게요. 논리적 실증주의와 논리적 경험주의가 있는데 논리적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든 것이다. 논리적 경험주의는 이론을 관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누가 만들었다? 흉이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누가 만들었다? 꽁트다. 상대적 입장은 주관성을 강조한다. 반증주의는 누적적인 진보가 아니라 기존 이론을 부정한 것이다. 쿤은 혁명이다. 혁명 패러다임이다. 저 정도까지 알면 뭐 1분도 안 걸리죠. 과학 철학 끝. 할 만하지 않습니까? 28번 넘어가시죠. 실증주의 나오면 실증주의가 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해석주의죠. 해석주의는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철학적 의미고요. 철학적 의미니까 주관적 의미겠죠. 깊이가 있겠죠. 실증주의는 과학적 실험이에요. 과학 실험이죠. 그럼 답 나왔죠. 거리가 먼 것은 실증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해석주의죠. 해석주의 나왔네. 해석. 사회 현상의 주관적 의미, 주관적 해석이다.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쉽죠? 그래서 답 해결됐습니다. 29번 가보시죠. 평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 연구. 이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예요. 객관성을 저해하더라도 객관성을 저해하면 삑사리 아니에요. 삑사리를 여기서 의제기관의 요구를 수행해서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다. 우리 평가 결과 조정하면 안 되죠. 왜? 과학적 객관성을 저해했으니까요. 이건 국어 문제죠. 나머지 상식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어려워서 틀리고, 이런 건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고, 이런 건 깊이 있게 생각하고 틀리면 그럼 뭘로 장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찌찌뽕을 잘해야 됩니다. 30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셔. 사회복지조사예요. 사회복지 관련 이론 개발에 사용된다. 이건 당연히 맞겠죠. 연구의 전 과정에서 결정적 성향을 지향은 뭐예요?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지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주의죠. 이렇게 돼.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조사를. 그래서 기억 이것은 또 이거 지향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어가 돼야 돼. 국어가.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 조사는요,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죠. 여론조사,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횡단조사라고 하죠. 횡단조사. 그래서 탐색 목적의 조사 연구가, 탐색 목적의 조사 연구가 아니라 횡단 조사, 횡단적 조사죠. 이 탐색적 조사, 이것도 하나, 탐색적 조사. 탐색 목적이죠.
탐색 목적. 이건 뭐냐면요. 문헌조사예요. 문헌조사.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면선, 광인, 유영, 습경령, 정선선, 고춘 이렇게 착착 역사가 나오죠. 이 조선 역사의 문헌책을 보고 문헌책을 탐색하는 거죠. 태조는 어떻고, 정조는 어떻고, 태종은 어떻고 이런 문헌을 탐색한다. 왕들을 탐색한다. 그래서 왕들을 탐색한다. 문헌 조사, 탐색적 조사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이니까 기억 튀기시죠? 여기 설명드렸죠? 결정지역 지향해야 한다. 그렇죠? 결정지역 성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지향. 그래서 기억 띄우시고요. 조사 범위에 따라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는 여기서 설명했죠. 여론조사, 인구 센서스 어느 시점에 하는 거죠. 이게 횡단 연구예요. 횡단 종단은 시점, 시간과 관계 있어요. 조사 범위가 아니라 시간 차원, 시간 범위와 관계에 있다.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는 시간 범위와 관계에 있다. 조사 범위는요, 전체를 다 조사하냐, 전수 조사냐, 표본만 조사하냐, 표본 조사냐 이겁니다. 이건 국어죠. 그래서 조사 범위는 전수 조사나 표본 조사가 조사 범위고 횡단 연구는 어느 시점에 하는 거냐, 오랫동안 하냐 이거는 종단이고 어느 시점에 하냐 이거는 횡단이고 그래서 기억 이것 옳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면요.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1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점에서 시점이 둘 이상이에요. 시점이 둘 이상이라는 건 종단이에요. 종단.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서 종단 연구죠. 그러니까 종단 연구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어요? 종단 연구에는 패널 조사가 있고 추세 조사가 있고 또 동년배 조사가 있죠. 동년배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횡단은 아니겠죠. 횡단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동일 대상으로 하는 게 패널이죠. 그럼 패널도 아니겠네요. 그럼 얘도 삑사리, 얘도 삑사리, 얘도 아니겠네요. 패널. 그럼 답 나왔네요. 이렇게 찾아도 되겠네요. 쉽죠? 둘 이상의 시점이면 종단이구나. 동일 대상 반복적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패널은 빼겠구나. 그럼 정답 4번이네. 쉽죠? 또 의외로 이렇게 알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대상으로 하는 건 패널 연구입니다. 둘 이상의 시점이면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에는 패널 조사, 또 추이 조사, 추세 연구 똑같은 겁니다. 동년배 연구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32번 갑니다. 어려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가게 겁나게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 무슨 서점에 나온 이론서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학부에서 사회복지사 다 공부했는데 왜 합격률이 반띵도 못해요? 그건 뭐야?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런 책만 쭉 줄치고 봐서 그래요.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문제는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알아야 돼요. 볼게요. 뭘 물어보는지. 17개 도의 60개 쭉 사회복지 근무의 대상으로 근무기간이 근무별 직무 만족도를 조사했대요. 그 분명히 공부할 때 그래요.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독립변이구나. 근데 이 규모별 근무기간의 직무의 만족도는 종속변이구나. 독립변에서 종속변에서의 관철 단위를 따오잖아요. 관철 단위를 순서대로 옳게. 여기서 주인공은 뭐냐면요. 이거 다 허수예요. 헷갈리게 하는. 관찰 단위예요. 관찰 단위. 독립변수와 변수. 사회복지사의 만족도를 물어보는데 관찰 단위예요. 순서. 누구를 관찰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관찰해요? 사회복지사를 관찰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뭐예요? 개인이죠. 개인. 근데 종충이 뭘 관찰하는 시간?
사회복지사 만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만족도. 사회복지사 만족도는 뭐예요? 누구를 여기 관찰 대상에 주인공이 관찰 단위라는 것은 헷갈려서 그렇지 관찰 단위는 관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개인이죠. 그럼 답이 뭐예요? 개인이죠. 쉽잖아요. 관찰을 누구를 관찰했냐? 사회복지사 개인. 누구가 만족했냐? 사회복지사 개인. 쉽잖아요. 알면 쉽습니다. 33번 갑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요령만 하면요, 조사라운드 오히려 쉬워요. 다음 사례에서 부모의 재산은 어떤 변수인가? 한 연구에서 부모 학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사 대상에서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는 거 뭐예요? 통제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 뭐예요? 통제 변수죠.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대학에 진학에서 통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로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한정했으니까.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부모의 학력이 독립 변수겠죠. 대학 진학률 종속 변수겠죠. 근데 통제했는데 만약에 통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세 대상에 한정한 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이러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독립변인도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통제 변수 아니에요. 통제 변수다. 여기 국어처럼요.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세 대상에 한정하여 이걸 통제했구나, 통제 변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 갑니다. 양적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적 조사, 개념을 정의할 때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거 상식이 개념을 만들 때 개념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을 어떻게 측정 가능해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드는데 철학적 개념을 인간은 비 올 때 행복하다 이런 개념을 만드는데 비 올 때 행복하니까 비가 몇 도일 때 측정 가능. 80점, 90점 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개념이란 자체는 추상적 개념을 어떤 이론화시키는 과정인데 어떻게 측정 가능해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개념을 정의하다 보면 어떤 이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딱 떨어졌죠. 그래서 국어 문제처럼 딱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보더라도요. 나머지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을 완료한 후 가설을 정해야 가설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하죠. 자료 수집 방법은 조사 설계에 포함할 수 없다. 왜 포함할 수 없어요? 있죠. 연구 가설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없다고 설정한다. 관계가 없다고 설정하면 뭐하러 연구해요?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연구하죠. 연구 가설이죠.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하냐. 사회과학이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과학 아니에요. 사회과학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자연과학이죠. 실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검증을 하기가 어렵죠. 직접 검증은 자연과학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저도 막 해설하다 보면 또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이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문제를 한 줄씩 읽다 보면 생각이 여기에 자꾸 이 문제 하나하나에 또 빠져들거든요. 왜? 긴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놓쳐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문제를 잘못 봤네? 이거 옳은 것은 아니요? 옳지 않은 거 아니요? 이런 문제가 대여섯 개는 나와요. 한 문제를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진짜 피를 토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저도 지금 설명하다가 사회과학에서는 이론적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여기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설명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반드시 문제 풀 때까지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답을 체크하고도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려면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고요. 개념적 종류는 측정 가능할 수 없이 개념이니까 오케이 4번 딱 체크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35번 갑니다. 측정 수준이 서로 다른 변수. 이건 쉽습니다.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건 간격을 알 수 있죠. 간격을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학년 하면 우리가 이제 명목척도라고도 하고, 주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이제 등간척도 범위를 가요. 등간. 간격을 알 수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해서 이 등간척도에 해당합니다. 등간척도. 등간척도는 그래서 온도, 등간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 그다음에 무슨 시험 뭐 IQ 이런 IQ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등간척도에 해당돼요. 이런 숫자 나오면 비율이에요. 백분율, 숫자, 백분율, 무슨 량, 숫자 이런 것들은 다 비율적도예요. 연령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비율적도고요. 섭씨, 화씨, 온도죠. 등간척도고요. 강우량, 산불 발생 건수 이거는 비율적도고요. 거주 지역, 혈액형, 이름이죠. 이건 명명척도고요.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학년은 등간척도, 숫자는 비율척도. 정답이 2번이다라고 보시고요. 36번 갑니다. 척도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도 생소할 겁니다. 보통 척도화 과정에서 만드는 게 이제 주로 척도 과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거리에서 서스톤 척도는요 주로 자극 중심 문항이에요. 자극 중심 문항. 거트만 척도는요 주로 반응 중심 문항이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리커트 척도는요 오척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가, 김덕희 교수 강의가 어떠냐, 매우 좋음, 보통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5개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이걸 리커트 척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감 잡았죠. 서스톤 척도, 서스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소스펜 자약인가? 소스펜 자약이 떠올라요. 서스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소스펜 자약이 떠오른다. 애기들 열리할 때 해열제 이렇게 소스펜 자약 아니에요. 그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소스펜 자약 넣어요? 똥구에 넣지. 똥구에 소스펜 자약을 이렇게 넣죠. 열리라고. 소스펜 자약 똥구에 넣는다. 자극적이죠. 그래서 자극적 문항 중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김치를 먹었는데 얼마큼 자극적인가? 냉면을 먹었는데 얼마큼 자극적인가? 이런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스톤 척도 자극 중심 문항이다. 소스펜 제약. 그래서 똥구에 넣는다. 자극적이다. 자극적 문항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발이 용이하다.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린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했는데 설마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거트만 척도는 반응 중심이에요. 반응이 계속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냐, 더 센 반응이 일어나냐, 누적되겠죠. 그래서 거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다. 반응이 누적된다. 리커트 척도는 김덕기 교수는 강의가 어떤가 포인트만 딱딱 찍어줘. 매우 좋다. 일관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항과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보가더스 척도는요. 보가더스 척도는 뭐냐면 그 사회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예요. 사회 집단 간. 예를 들면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동양이냐, 서양이냐, 뭐 어느 지역이냐 이런 사회 집단 간의 어떤 그 차별성 뭐 이런 거 차별성들을 알아보는 척도를
보고가 더 sek도로 간다. 그래서 사회 집단 간 심적거리, 그러니까 사회 집단 간의 차별성을 알아보는 게 보고가 더 sek도다. 의미 부사 척도는 알죠? 한 쌍의 대조, 양쪽에서 극등을 알아보는 거. 36번 해결됐고요. 37번 갑니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하여튼 뭐 이런 용어 나오면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요.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헷갈려도 이 문항 한 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측정의 체계적 오류는 측정이 체계적으로 오류, 삑사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측정이 체계적으로. 삑사리가 나는 건 뭐가 안 맞는 게 끼어들어갔죠.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왔죠. 맞냐 안 맞냐는 뭐예요? 타당도죠. 타당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오류가 삑사리가 생겼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측정에 여기서 이 한 줄은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측정의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고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근데 여기까지 알면 또 머리가 또 복잡해져요. 겨우 이거 외웠는데 그러면 이거 외우면 반대로 이건 자동뽕으로 나오겠죠. 측정의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왜? 삑사리가 꼈으니까 체계가 나오겠지. 아,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는 반대니까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한 줄 빡 잡으시면요. 얘까지 알려면 또 겨우 이거 외우는데 뒤죽박죽돼요. 측정의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체계적 오류가 체타 비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 그냥 뭐 안마의 뜻이에요. 뭐 체타 비신. 체타 비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자성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커트 척도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서열상 산출이다. 리커트 서열상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합니다. 너무 이런 거 세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성격 고치세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한 꼭지 빡 말씀드리잖아요. 아, 리커트 서열화 순서구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서열성, 리커트 척도. 일관성, 서열성, 리커트.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만 체타 비신. 이번에는 얘가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얘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의 비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뭐 관련이 있다.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다. 그래서 체타 비신만 여러분 포인트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가보시죠. 척도의 타당성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걸 10시간 동안 강의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포인트를 못 잡으면 10시간 동안 강의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포인트만 잡으면 1초면 끝나요. 일관성, 똑같은 거. 일관성을 뭐라고 그래요? 갔냐 안 갔냐 신뢰도죠. 일관성 맨날 강조하잖아요. 강의. 타당도 신뢰다. 일관성 갔냐 안 갔냐 신뢰도. 맞냐 안 맞냐 타당도. 지금 뭘 물어봐요? 타당도 물어보죠.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뭐예요? 신뢰도죠. 다 뭐예요? 1번이죠. 얘는 몰라도 되죠. 공부 쉽잖아요. 얘는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코로나 시기. 조진스키예요. 그냥 넘어가요. 괜히 또 긁어부스러면 알고 싶어요. 성격 진짜 고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못 고쳐요. 병원 가봐야 돼요. 쉽잖아요. 일관성은 신뢰도지. 끝. 답 찾는 게임입니다. 제발 좀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다가 지네 죽었어요.
39번 갑니다. 신뢰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뢰도는 일관성이죠.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높아지겠죠. 신뢰도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회복지사 공부하는데 몸무게를 jes다. 이건 타당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 저울을 쟀는데 저울이 항상 마이너스 3kg씩 에러가 나요.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3kg 에러 나면 이건 나쁜 건데 항상 똑같아. 일관성이 있죠. 이건 신뢰도가 높다 그래요. 신뢰도가 좋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일관성, 삑사리가 나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다 그래요. 근데 삑사리의 내용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높겠죠. 신뢰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좋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측정 항목수가 가능한 항목수를 많이 늘려야겠죠.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2회 이상 하는 겁니다. 2회 이상 하고 유사 질문은 뭐예요? 최대한 거리를 따로 떨어뜨려야죠.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을 사후에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사전에 해야 신뢰도가 높죠. 삑사리가 줄어들죠. 측정자들의 측정 방식을 대상에 맞게 유연하게 하면 뭐예요? 똑같이 일관 있게 해야죠. 일관성 있게 해야죠. 쉽죠? 그러니까 신뢰도 나오면 갔냐 안 갔냐 일관성이 딱 나와야 돼요. 유연하게 아니다. 일관성. 답 나왔죠. 40번 갑니다. 다음 사례가 된 표준화된 적도의 타당도 방법은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 검사, 반분법은 신뢰도 평가하는 방법이 당연하겠죠. 측정할 때마다 실제보다 5g씩 더 높게 측정되는 저울은 신뢰도가 그렇죠. 측정할 때마다 5g씩 더 높게 삑사리가 났지만 항상 5g 높게.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지만 신뢰도가 좋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팍 됐죠. 항상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신뢰도 이것도 꼭 이거 외우세요. 이 문제 되게 헷갈려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꼭 우리 수학 갈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우리가 수학 나오면 또 뭐 fx 나오면 뭐 또 인지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타충이에요. 타충. 맞냐 안 맞냐. 우리가 맞아야 충분할 거 아니에요. 맞아야. 그래서 맞냐 안 맞냐. 맞아야 충분. 사회복지 답이 맞아야 우리가 이 기분이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타충이에요. 타충. 타당도는 충분 조건.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 타충. 그럼 신뢰도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죠. 심필타총. 이게 중국말 같네요. 심필타총. 그렇죠.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중국말까지 배우는 겁니다. 심필타총. 그렇죠. 멋있지 않습니까? 심필타총.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신뢰도는 필요 조건이고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다. 심필타총.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1+1 중국말 하나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요. 중국말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어따 똥싸.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어따 똥싸. 이것도 운율 있게 해야 돼요. 어따 똥싸. 원래 중국말이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성에. 어따 똥싸. 셰필타총. 좋습니다. 그래서 40번 해결됐고요. 41번 갑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확률 표집에서 표집 배치에 관한 설명 중 이거 아주 골 때리는 문제. 이거 거의 다 틀렸어요. 이 문제.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신뢰 수준이라는 말이 신뢰 수준, 신뢰도 이런 말이 머릿속에 이거 좋은 말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오차가 당연히 감소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신뢰 수준, 신뢰도는요.
확률 표집, 표집 오차, 이게 통계학에서는요. 통계학에서는 신뢰도를 측정할 때 신뢰도와 정확도를 봐요. 신뢰도와 정확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example 예를 드릴게요. 저기 지나가는 건 1번이에요. 1번. 저기 지나가는 건 사람이야. 1번이. 2번. 저기 지나가는 사람은 여자야. 3번. 저기 지나가는 사람은 여자 중에서도 할머니야. 라고 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신뢰도, 누가 제일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할머니일 수도 있고, 멀리서 보니까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맨날 똑같은 답은 뭐예요? 사람은 다 맞아. 1번이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1번이 신뢰도가. 근데 정확도는 할머니라고 맞힌 사람의 정확도가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신뢰도와 정확도는 통계학에서는 반대 개념이에요. 상충적인 개념이다. 신뢰도가 높으면 정확도도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가장 그냥 묻어가는 답. 저거 사람이야. 이게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할머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확도가. 그래서 정확도와 신뢰도는 상충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저 사람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표집 오차가 감소가 아니라 뭐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오차가 증가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신뢰 수준이라는 말 때문에 함정이에요. 참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신뢰도와 정확도를 반비례를 본다. 그래서 이런 의미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으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오차는 샘플링 할 때의 오차입니다. 샘플링 할 때의 오차가 크니까 표집 오차 당연히 커지겠죠.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표집 오차가 감소한다. 그렇죠.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검증되는 수가 많으니까 오차가 감소하겠죠.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동질적인 모집단에 수출하는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 동질적이니까 오차가 작겠죠. 칭화를 통해서 단순 무작위 표출의 표집을 줄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단순 무작위 추출은 오차 범위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분은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문항 통째로 생으로 하나 외우세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나 강의 들어도 알 듯 말 듯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를 것 같아. 그냥 한 줄 빡 외우세요. 단순하게. 신뢰 수준이 높으면 표집 오차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데 수준이 높으면 왜 신뢰 수준은 그냥 묻어가는 거니까 오차가 증가한데 그런 갭이다라고 한 줄 빡 여러분 것으로 찍고 가십시오. 42번 갑니다. 다음 중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건 상식 문제입니다. 400명 명단에서 80명을 표본을 선정해서 그 명단에 최초의 5명 사람에게 무작위 한 사람을 본다. 그 후 표집 간격만큼 더한 번호에 해당한 표집 간격만큼 간격이 일정하죠. 이게 뭐예요? 체계적 표집이죠. 체계적 표집을 하려면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계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집할 틀이 있어야죠. 간격만큼 이 틀을 만드는 거죠. 표집 틀이 있어야 한다. 이 국어 문제입니다. 43번 갑니다.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이런 용어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이 계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요. 표집 나오면 먼저 머릿속에 확률 표집이냐 비확률 표집이냐가 나와야 되고요. 확률 표집하면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단층 집계. 단층 집계는 열심히 외웠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단층 집계가 확률 표집이에요. 확률 표집은 무작위 표집이에요. 무작위를 표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무선 표집, 제비뽑기죠. 칭합 표집, 집약 표집, 계층적 표집,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죠.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작위 표집은 확률 표집이죠.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 표집을 전제하지 않죠. 답 나왔죠. 1번은 아니죠. 유의 표집은 확률 표집이다.
유의 표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판단 표집이라고 하고요. 판단 표집 또는 의도적 표집, 의도적으로 한다. 판단 표집, 유의 표집 다 같은 말입니다. 얘도 여기 단층 게 없죠. 얘도 비확률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답 나왔죠. 확률 표집이 아니고 비확률 표집이다. 눈덩이 표집도 비확률 표집이에요. 눈덩이 표집은 뭐냐면요.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석박사 논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논문을 쓴다 이거예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자기 내면을 이렇게 공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상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걸 이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알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알아야만 사용할 수. 알 수 없을 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눈덩이 표집이다. 눈덩이를 눈덩이를 잡는 게 알 수 없는가 봐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논문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대상자를 구하기 힘들 때 쓰는 표집은 뭐예요? 눈덩이 표집이다라고 하고요. 정답, 단순 무작위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이죠. 여기는 뭐예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할 확률이 알 수 있다. 그렇죠. 무작위 표집, 표본을 알 수 있으니까. 왜? 확률 표집이니까요. 임의 표집은 모집단의 대표성, 임의 표집은 뭐예요? 비확률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지고 낮죠. 결국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44번 갑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 이것도 쉽게 가야 됩니다. 어렵게 가면 안 됩니다. 연구 가설은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 가설은요,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성, 모집단이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걸 모수로 가죠. 모수에 대한 잠정적으로 이럴 것이다. 모집단의 특성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연구 가설이에요. 연구 가설이 어떤 모집단인데 이게 이 모집단의 특성이 이럴 것이다 라고 연구하는 게 연구 가설이에요.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 아니에요. 모집단의 특성이 이럴 것이다라는 잠정적인 가설을 만드는 게 연구 가설이다.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은 표본의 통계치는 통계적 가설이에요. 통계가 나오면 통계적 가설입니다. 포인트 잡고요. 연가설은 기각하면 연구가설이 잠정적으로 채택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45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문조사 결과 해석할 때 유의사항. 좋은 말은 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올 때는. 표집 확률, 표준과 이거 다 해야 되죠. 적절한 거 이것도 해야 되죠.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해야죠. 신뢰하는 거 이것도 해야죠. 당연하죠. 설문조사할 때 떡볶이를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안 해야겠죠. 이건 객관적으로 상식을 보게 되면 다 맞을 수가 있죠. 46번 갑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료. 질문의 유형과 형태를 결정할 때 조사 대상자의 응답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럼 연세하겠어요? 고려해야죠. 당연히 고려할 수 있죠. 당연하죠. 상식 문제죠. 설문 작성시 이중하면 안 됩니다. 비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관찰 대상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비참여인데 뭘 관찰 대상이에요? 상식이죠. 설문지는 질문 순서는 무작위 배치. 질문 순서는 무작위가 아니라 질문 순서하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편조사는 프로빙. 프로빙이 뭐예요? 빵집 이름도 아니고. 프로방스가 생각나네요. 프로빙은 뭐냐면요. 추가 질문이에요. 추가 질문. 어려운 것 같지만 국어 문제예요. 프로빙은 뭐예요? 추가 질문. 우편조사는 추가 질문의 기술이 중요하다. 추가 질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우편조사는 면접법이죠. 면접 볼 때 추가 질문하죠. 우편조사는 면접법을 볼 때 프로빙이다. 추가 질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다음 조사에서 연구 대상을 배정한 방법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보 발생 여부를 따라서 회비 납부율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한다. 이를 위해서 전체 회원을 연령화 성별 구성해서 할당 행렬을 각 할당 행렬에 각 칸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배치하고 여기까지 보면 할당 표지 같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치하고 절반에게는 회부를 보내고 할당 행렬에 각각 배치하고 하면 할당 표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당 표집이라고 답 쓴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절반에게는 회부를 보내고 절반에게는 회부를 안 보냈어요. 그 다음에 판을 본 거예요. 그럼 이걸 뭘 했다가 나면요. 반은 보내고 반은 안 보냈다. 이걸 배합했다고 그래요. 배합. 배합했다. 즉 매칭했다. 짝짓기 했다. 배합했다. 이런 짝을 만들었다. 이래요. 배합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요즘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이런 거 이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여에스토 TV에 많이 나오고 저는 좀 호감적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광고를 해요. 무슨 뭐 비타민 광고도 하고 약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팔아요. 세상에 1년에 매출이 몇천억 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 먹는 비타민 약이. 그래서 광고에서 나왔는데 일산에 있는 그 암세다 병원 그 의사분이 나와서 그랬어요. 인간은 이거 다 안 먹어도 된다. 비타민 안 먹어도 된다. 그냥 밥 세끼 잘 먹으면 이 밥 세끼 안에 충분하게 다 영양소가 다 있다. 이런 걸 뭐하러 먹느냐 해서 한번 딱 푼 적이 있었어요. 일산 무슨 암병원이 있죠. 거기 의사분, 그분 난 매력적이더라고. 뭐하러 영양제 먹느냐? 밥 세끼 먹으면 그 밥 세끼에 영양제 반찬하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돈 들여서 이런 거 먹냐? 이랬어요. 어쨌든 광고하니까 몇천억씩 팔아요. 근데 여에스토 분도 이렇고 또 오은영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은영 박사가 정시가 의사인데 똑같은 걸 팔아요. 비타민 이런 거 영양제로. 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시가 의사면 정시가 의사답게 좀 거기 잘 충실하고, 일반 의학과 의사면 가정의학과 충실하지. 왜 이런 영양과 이런 영양제 만들어서 이런 거 홈쇼핑에 팔아먹고 이래요. 근데 꼭 말하는 게 여에스터가 배합한 게 나와요. 영양제를 여에스터가 배합했대요. 꼭 오은영 박사가 배합한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주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만들었까요? 김덕기 교수가 배합한 영양제. 그래서 사회복지사 우리 제자님께는 50% 할인가. 김덕기 교수가 특별히 배합한. 그러면 분명히 또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저는 강의 열심히 해야겠죠. 뭘 맨날 이런 걸 쓸데없는 거 배합을 해요. 배합한다. 배합하는 걸 우리가 매칭한다고 그래요. 매칭하면 뭐예요? 배합한다. 이렇게 할당 행렬의 칸에 넣고 반은 보내고 반은 안 보내고 이걸 배합한다 간다. 배합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매칭한다.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틀리겠죠. 48번 갑니다. 순수 또 이런 무게 좋아요. 교수님도 한번 배합해 보세요. 교수님의 배합하면 저도 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그 약 사면 또 쓸데없는 거 먹는 거예요. 밥 새끼 잘 먹고 여러분 밥 새끼 잘 먹고 인강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게 최고의 배합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서 인과성 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겁나게 또 복잡해 보이겠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서 통제 집단의 종속변 수석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서 여기서 보면 순수 실험 인과성 검증 관계예요. 통계 집단의 종속 변수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사전 조사하고 사후 조사에서 통계 집단 차이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과성 검증에 관한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통계 집단의 종속 변수 측정치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인과성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아니라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겁나게 이런 거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 합격률이 아주 저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가 독립해서 설정될 수 있다. 있겠죠. 사전조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종습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야 인과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또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어야 한다. 여기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여기도 없어야 한다는데 있어야 한다니까 삑사리죠. 실험 집단과 동지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실험 집단과 동지 집단의 차이는 독립변수 게임이 당연하다. 4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 유사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라고 하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다 분석하면 진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 할 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 쭉 잡으면요, 우울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하나의 집단을 모집했어요. 우울 검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했어요.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우울 검사를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했다. 그러면 동일한 측정 도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했으면 뭐예요? 학습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즉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검사, 재검사 진료도예요. 그러면 이걸 검사 요인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 요인 효과가. 똑같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2월 됐다. 2월 되니까 기억이 잘 된다. 연습을 했다. 이런 이 판단 미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 요인 효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의 변수들, 삑사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답 나왔죠.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있죠. 왜? 동일한 측정 도구의 일정 간격이니까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나머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50번 갑니다.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에서 축코딩 나왔네요. 근거이론 나오면 자동 뽕으로 우리가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개, 축, 선 뭐 나오죠. 그래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다. 개방 코딩은요, 뭐뭐화 시키는 거예요. 추상화 시킨다. 개방 코딩이에요. 유형화 시킨다. 개방 코딩이에요. 하의 범주를 만든다. 하의 범주를 만드는 것도 뭐예요? 유형화 시키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유형화라고 하죠. 이걸 만든다. 유형화. 개방 코딩. 그래서 개방 코딩, 개방 코딩, 개방 코딩이죠. 범주 정교화 시킨다 해서 정교화라는 말이 나오면 묻지도 말고 선택 코딩이에요. 선정한다. 그래서 선택 코딩 나오면 정교화 나오면 4번은 선택 코딩이죠. 답이 뭐예요? 답은 딱 나왔네요. 5번이죠. 그래서 발견된 범주를 가지고 범주를 만드는 건 개방 코딩이에요. 이 범주를 가지고 중심 현상의 중심으로 범주를 갖고 인과적 조건, 이 틀을 만드는 거, 축을 만드는 거, 인과적 조건을 만드는 거, 이 축을 만든다 하죠. 인과적 조건을 만든다, 축을 만든다. 이걸 축 코딩이 난다. 범주를 만드는, 하위 범주를 만드는 건 개방 코딩이에요. 이 발견된 범주를 가지고 인과적 조건, 틀을 만드는 건 축 코딩이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사선 풀어봤지만요, 어렵습니다. 이번 회차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한 문제씩 이렇게 찌찌뽕 시키다 보면요, 여러분 또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기쁨이 또 뿜뿜 올라올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